안녕하세요. 대성마이맥 방인영입니다. 자,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물리학원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은 전자기파 간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A, B, C 세 개가 나와 있고 A, B, C는 가시광선, 적외선, X선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A를 보시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잇몸 쪽 치아, 이거는 X선 사진이 되겠죠. 자, 이게 X선이 되겠고, 자, 두 번째는 인체에서 방출되는 체온, 자, 온도하고 관련된 것은 적외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는 몸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분석해서 온도로 다시 해석하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모니터가 나오는데 다양한 색의 영상, 이건 우리 눈에 보이는 색깔이 되겠죠. 보이는 빛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가시광선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A, B, C 구별이 됐고, 자, 기억을 먼저 보겠습니다. A는 TV용 리모컨을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리모컨에서는 적외선을 이용하는 거죠. 적외선이기 때문에 기억은 A가 아니라 B로 바꿔줘야 되겠고, 자, B는 적외선 정답입니다. 세 번째, 진동수는 X선이 가시광선보다 더 크다는 말은 맞는 말이 되겠죠. 진동수는 A가 크고 파장은 C가 크다고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니은 디귿 맞고 정답 5번입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1번은 등속도 구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자, 1번에 대한 질문 바로 해결하러 가겠습니다. 기억을 보시면 1번에서 물체의 작용하는 R자임은 0이다 되어 있는데, 자, 등속도 운동에서는 가속도가 0이 되는 거죠. 가속도가 0이 되려면 R자임도 0이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정답이고, 두 번째, 2번은 등가속도 직선운동 구간인데, 자,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속력이 줄어드는 거죠. 얼핏 보면 간격은 일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 점선의 개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간격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림으로 확인이 가능한 내용이고, 그림에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경사면을 올라갈 때는 속력이 감소하는 등가속도 직선운동이 되겠죠. 자, 속력이 감소하고 있는데 니은에서 뭐라고 했냐면 물체의 가속도 방향은 운동 방향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다고 한다면 속력은 증가하게 되어 있죠. 속력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둘은 서로 반대 방향이다라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잘못된 거죠. 세 번째, 포물선 운동 구간입니다. 중력에 의해서, 자, 중력만 받고 있는 거죠. 중력의 방향은 연직 아래 방향이 되겠고, 이게 바로 R자임이 됩니다. 근데 디귿에서 뭐라고 했냐면 R자임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같다 그랬는데, 자, R자임은 연직 아래 방향이 되겠고 운동 방향은 비스듬한 방향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같다란 말은 잘못된 내용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억만 맞고 정답 1번입니다. 자, 3번 핵반응식 보겠습니다. 별에서 일어나는 핵반응식이 나와 있는데 일단 질량수 보시면 3 더하기 3은 1 더하기 1 더하기 4가 되겠죠? 그럼 전하량 4가 나와야 되는데 2가 있으니까 여기는 2면 됩니다. 기억은 헬륨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기억을 먼저 보겠습니다. 기억하고 2, 3 헬륨의 질량수를 비교하고 있는데 질량수는 3대 4가 되겠죠. 기억의 질량수가 더 크다란 말은 맞는 말이 됩니다. 두 번째, 니은에서 질량 결손이 발생하죠. 에너지가 생겼기 때문에. 자, 이 질량 결손은 어느 정도의 질량인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이 반응식 반응 전의 전체 질량과 반응 후의 전체 질량의 차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니은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 마지막 보겠습니다. 이 핵반응식이 핵융합이냐 핵분열이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질량수 가장 큰 것만 비교하면 됩니다. 반응 전의 최대 질량수는 3이고 반응 후에는 최대 질량수가 4가 되기 때문에 더 커진 거죠. 더 큰 원자핵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핵융합이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억 디귿 맞고 정답 4번입니다. 자, 4번 스펙트럼 문제 보겠습니다. 원자 XY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이다라고 되어 있죠.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자, XY는 지금 방출되는 스펙트럼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서로 다른 원자핵이 됩니다. 자, 이 스펙트럼에 대한 대화 내용 3개 중에 옳은 거를 골라야 되는데 A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XY 모두 파장이 600나노미터인 빛을 흡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한 원자에서 흡수할 수 있는 빛과 방출할 수 있는 빛은 같은 위치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XY 둘 다 600나노미터 위치에 빛을 방출한다는 게 없다는 거죠. 600짜리를 방출하지 못한다는 것은 흡수도 못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말은 잘못된 겁니다. 두 번째, 빛의 진동수, 기억, 니은 비교하는 건데, 자, 이거는 파장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 거죠. 파장에 대해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진동수는 파장과 반비례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파장이 짧은 기억이 파장이 긴 니은보다 진동수가 더 크다는 말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광자 한 개의 에너지, 광자 에너지는 진동수로 표현하면 HF가 되겠고 파장으로 표현하면 HC 나누기 람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파장이 짧을수록 광자 에너지가 큰 겁니다. 그런데 니은이 디귿보다 작다고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니은의 파장이 짧기 때문에 진동수가 크고 그래서 광자 에너지가 크다라고 해야 됩니다. 디귿은 C는 잘못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B만 맞고 정답 2번입니다. 자, 5번 자성체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울 위에 아크릴관을 올려놓고 아크릴관 위에 다시 자석을 올려놨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게를 재면 1N으로 측정이 됐고, 자, 이번에는 자기화되지 않은 A, B, C, 여기에 A 또는 B 또는 C를 각각 올려놓고 저울의 눈금을 다시 측정한 거죠. 근데 A, B, C는 강상반을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과 청력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그때 눈금을 보고 어느 게 강상반인지 맞춰주면 되는데, 자, 우리가 강자성체일 때, 상자성체일 때, 반자성체일 때, 이때 이 자석이 받는 힘을 우리가 나타내 보면 강자성체와 자석 사이에는 강한 인력이 나타나게 돼 있죠. 자, 여기는 강한 인력. 그렇기 때문에 강자성체는 자석을 세게 끌어당기기 때문에 저울의 눈금은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 상자성체는 약한 인력으로 끌어당기게 되겠죠. 그래서 눈금이 조금 감소하게 되겠고, 반자성체는 청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자석을 누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금이 1N보다 더 커져야 된다는 거죠. 자, 눈금 결과를 보시면 A는 원래 무게보다 조금 감소했고 C는 많이 감소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C가 강자성체, A가 상자성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B는 자동으로 반자성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억은 청력으로 누르고 있기 때문에 1N보다 더 크게 나오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분석이 끝났고 기억을 보겠습니다. A는 상자성체다. 정답이죠. 정답이고 두 번째, 기억이 0.9보다 작아야 된다 되어 있는데 작은 게 아니라 1N보다도 더 크게 나와야 됩니다. 이해는 틀렸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C하고 자석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자, C는 강자성체이기 때문에 자석하고는 서로 당기는 자기력이 나타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억 D가 맞고 정답 4번입니다. 자, 6번 파동 문제 보겠습니다. 자, 플러스 X방향으로 진행하는 두 파동 A, B의 변이를 위치에 따라 나타냈다고 되어 있죠. 자, 위치에 따라 나타냈기 때문에 우린 파장을 바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A 같은 경우는 1에서 5까지 한 파장이 되겠죠. 파장이 4m고 오른쪽 같은 B 같은 경우는 0에서 2까지 파장이 2m가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속력이 같다 했기 때문에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이 되겠죠. A의 주기분의 A의 파장은 B의 주기분의 B의 파장, 서로 같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속력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A의 주기는 B의 주기의 2배다라는 기억선지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조건을 보시면 A 같은 경우에 1m 지점이 처음으로 1.5m 지점, 변이가 1.5가 될 때까지 1초가 걸린다 되어 있는데 변이가 1.5가 되려면 여기 있는 마루가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겠죠. 이 시간이 1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A라는 파동은 1초 동안 1m를 이동했기 때문에 속력이 1m/s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A의 주기는 4초, B의 주기는 2초다라는 게 확정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니은을 보겠습니다. B의 진동수는 얼마인가? 자, 주기하고 진동수는 역수 관계가 되기 때문에 B의 진동수는 2초의 역수 0.5가 됩니다. 0.5가 정답이 되는 거죠. 니은 맞습니다. 자, 세 번째, 1.5초가 됐을 때 B의 1m 지점, 여기죠? 이 지점의 변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5초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해석해 보면 주기가 2초이기 때문에 여기는 4분의 3주기가 됩니다. 자, 파동은 매질은 한 주기 동안 한 번 진동하기 때문에 이 지점을 보시면 일단은 마루가 가까이 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고 골까지 간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게 한 번 진동하는 건데 이게 2초가 걸린다는 얘기죠. 주기가 2초이기 때문에. 그러면 4분의 3주기라고 한다면 4분의 3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변이는 마이너스 1이 맞는 거죠. 자, 디귿에서는 변이가 그냥 1이다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마이너스 1이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억 니은만 맞고 정답 3번입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단 그림 상황을 보시면 선수가 스톤 A를 처음에는 함께 운동하다가 A를 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는 혼자 움직이다가 나중에 B하고 충돌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하고 매칭을 해보면 A의 속력이 일정하게 가는 첫 번째 이 구간이 바로 선수가 스톤을 밀기 전이죠. A를 밀기 전. 자, 이때는 A의 속력이 증가합니다. 이때가 선수가 바로 A를 밀어주는 상황이 되겠고 이제 선수하고 분리가 된 후에 A가 혼자 이동하다가 마지막에 B하고 부딪히겠죠. B하고 부딪힐 때 속도가 줄어드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바로 선수가 밀어주는 상황, 여기가 B하고 충돌하는 상황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고 시간도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은 0.2초, 이 시간은 0.05초로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을 먼저 보겠습니다. 1번 구간에서 A가 받은 충격량을 물어보고 있는데, 자, 1번 구간에서 충격량이라고 한다면 운동량 변화량을 구해줘도 되는 거죠. 질량은 20kg, 속력은 0.2, 속도의 변화량 크기가 0.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충격량은 4N가 맞겠죠. 기억은 정답입니다. 두 번째, A하고 B가 충돌한 직후에 B의 속력을 물어보고 있는데, 자, A하고 B는 질량이 같습니다. 자, 운동량 보존에 의하면 충돌 과정에서 A와 B의 운동량 변화량 크기는 똑같아야 되는데 질량이 똑같기 때문에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속력이 0.9m/s만큼 줄어든다면 0.9죠. B는 속도가 0.9m/s만큼 늘어나주면 됩니다. 그래서 충돌 전에 0이었기 때문에 충돌 후에는 0.9m/s가 된다. 이거는 운동량 보존을 근거로 구한 수치가 되겠죠. 자, 니은은 잘못됐고, 세 번째, 1번 구간과 2번 구간에서 A가 받은 평균임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평균임이라고 한다면 운동량의 변화량을 힘을 받은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 구간과 이 구간에서 A의 질량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속도 변화량의 크기를 따라가면 되는 거죠. 속도 변화량 0.2, 이쪽에서는 0.9가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을 보면 여기는 0.2초 동안 힘이 작용하고 여기는 0.05초 동안 힘이 작용합니다. 자, 이게 평균임의 크기 비다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대 18로 나오게 됩니다. 자, 문제수는 8배라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기억만 맞고 정답 1번입니다. 자, 8번 힘의 평형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림 가와나는 A, B, C가 정지해 있는 두 가지 상황입니다. 자, 일단 조건에 보시면 P가 벽을 당기는 힘이 나와 있는데 벽은 우리가 분석하려는 대상이 아니죠. P가 벽을 당기는 힘은 P가 여기서는 B를 당기는 힘, 여기서는 C를 당기는 힘이 됩니다. 자, 힘의 크기, 그 힘의 크기가 각각 30과 10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파악해 보면 A, B가 P를 당기는 힘은 없지만 C가 내려가려는 중력이 있겠죠. 자, C의 중력에 의해서 A, B, C가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걸 30으로 정지시켜 놓은 겁니다. 그 C의 무게가 30N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0으로 당긴다는 얘기는 A의 무게가 10N이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A가 받는 중력을 여기에서 상쇄시킨 거죠. 그렇게 해서 정지해 있는 두 가지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조건 해석이 되겠고, 자,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수평면이 여기서는 B를 떠받치는 힘, 이게 F0로 나와 있고 여기서는 C를 떠받치는 힘이 EF0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C의 무게를 알고 있죠? C의 무게는 30, A의 무게 10. 그럼 변수는 B의 무게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B의 무게를 WB라고 넣는다면 여기서 F0라는 것은 이 두 무게를 합한 10 플러스 WB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EF0라는 것은 30 더하기 WB가 됩니다. 자, 뒤에 게 앞에 거의 2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이걸 만족해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WB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B의 무게를 구하면 WB 30 빼기 20, 10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B의 무게는 10N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다 구했고 기억을 보겠습니다. 가에서 A가 B를 누르는 힘, 반작용은 B가 A를 미는 힘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잘못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평면이 B를 떠받치는 힘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거고, 두 번째 F0를 물어보고 있죠. 자, F0는 A와 B의 무게 합인 20과 같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는 맞고, 세 번째 질량은 C가 B의 2배가 아니라 C가 B의 3배가 맞겠죠.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니은만 맞고 정답 2번입니다. 자, 9번 전반사 문제 보겠습니다. 단색광 P를 매질 AB의 같은 입사각 세타 제로로 입사를 시킵니다. 자, 그때 왼쪽 그림에서는 A하고 C의 경계에서 전반사가 일어났고, 자, 오른쪽 그림에서는 전반사가 아니라 굴절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A하고 B의 굴절률을 비교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왼쪽 그림에서 먼저 보시면 A의 굴절률이 여기서 전반사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A의 굴절률은 크고 C의 굴절률은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림에서 가정을 하는 거죠. A를 굴절률이 더 큰 매질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라는 건데, 그럼 공기에서 입사가 될 때 굴절률이 큰 매질은 속력이 느린 거죠. 그래서 법선적으로 많이 달라붙게 됩니다. 즉, 이 굴절각이 더 작아진다는 거고, 그러다 보면 A하고 C 위쪽 경계면에서의 입사각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처음 입사각보다 두 번째 입사각이 더 증가하게 되고,
임계각을 비교하면 아까보다 굴절률 차이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임계각은 작아지게 됩니다. 입사각은 커지고 임계각은 작아졌기 때문에 아까 전반사가 일어났다면 이번에도 당연히 전반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여기서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B는 A보다 굴절률이 큰 매질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는 말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세타1과 세타2를 비교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그려놨지만 A보다 굴절률이 큰 매질이었다면 세타1, 입사각이, 이거는 입사각과 같은 거죠. 입사각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B는 반대 상황인 이 상황인 거죠. B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입사각이 더 작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타2는 세타1보다 작다로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니은은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틀린 거고, 마지막 보겠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이 각은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 입사각이 더 커져야 됩니다. 입사각이 커져야 되는데 여기 각이 커지려면 이 각은 작아져야 되는 거죠. 즉 여기에서 굴절이 일어날 때 굴절각이 작아지려면 입사각도 작아져야 됩니다. 그림으로 대략 나타내자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입사각이 작아졌다면 굴절각도 작아지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서는 입사각이 커졌기 때문에 아까는 전반사가 안 일어났지만 이번에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세타 제로를 증가시키면 안 되고 감소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반대로 얘기해서 틀린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기억만 맞고 정답 1번입니다. 자, 10번 운동량 보존 문제 보겠습니다. 자, ABC의 초기 상황이 나와 있는데 이후에 A하고 B가 먼저 충돌합니다. A, B가 충돌한 후에 한 덩어리가 된다 돼 있고, 마지막에 C가 충돌하는데 이때 A, B, C가 다시 한 덩어리가 된다는 표현이 나오죠. 즉 최종적으로는 A, B, C의 속도가 모두 같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때 일단은 운동량 방향이 나와 있는 게 A는 오른쪽이죠. 자, 우리는 오른쪽을 플러스로 정의하겠습니다. 플러스 3P, 여기는 마이너스 4P가 되는 거고, 자, B 같은 경우는 플러스 P 또는 마이너스 P 둘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플러스 P라고 가정을 해버리면 전체 운동량은 플러스 3P, 플러스 P, 마이너스 4P 합이 0이 됩니다. 그럼 ABC가 한 덩어리가 됐을 때 ABC는 모두 정지한다라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는 C의 속력은 충돌 후가 충돌 전에 5분의 1배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충돌에 멈추면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B는 플러스 P면 안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P가 돼야 된다는 거고, 그럼 충돌 전에 전체 운동량은 합이 마이너스 2P가 됩니다. 이 얘기는 ABC가 한 덩어리가 됐을 때 마이너스 방향, 즉 왼쪽으로 함께 움직여야 되는데 C의 속력을 먼저 보시면 속력이 5분의 1로 감소하기 때문에 충돌 후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5분의 4P가 됩니다. 자, 그리고 B도 C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데 질량이 절반이기 때문에 B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5분의 2P가 되는 거죠. 자, 이때 전체 운동량이 마이너스 2P로 보존이 돼야 된다면 A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5분의 4P가 되어야 충돌 후에 ABC 전체 운동량이 마이너스 2P가 된다는 것을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A하고 C가 함께 움직일 때 운동량도 같기 때문에 A의 질량과 C의 질량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A의 질량 라지 M은 EM이 맞게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1번 다이오드 회로 문제 보겠습니다. 자, LED 5개와 전원장치 2개로 구성된 회로입니다. 자, 이때 S1만 닫았을 때 어느 쪽 다이오드가 순방향이 되는가? D 2번과 4번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일단 S1을 닫으면 전류의 방향은 이쪽으로 플러스에서 나오고 마이너스 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흐르려고 하는 거죠. 자, 이때 다른 데는 흐르지 않지만 4번하고 2번에만 전류가 흐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류가 이렇게 도는 거죠. 자, 이렇게 돌기 위해서는 여기가 P형, N형, P형, N형이 돼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2번하고 4번이 켜진다는 것은 이제 만족이 됐고, 나머지 다이오드는 흐르면 안 되는 거죠. 자, 3번을 보면 이렇게도 전류가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류는 차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PN이 아니라 NP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 전류가 5번하고 1번을 통해서도 흐를 수가 있는 거죠. 5번과 1번. 여기는 PN이 맞지만 여기가 PN이 돼버리면 5번하고 1번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여기서 전류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NP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이오드 PN 방향 다 정해졌고, 기억을 먼저 보시면 X는 P형이죠. P형이기 때문에 주로 양공인 전류를 흐르게 한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기억은 정답이고, 두 번째, S1이 닫혀 있을 때 4번은 순방향 상태가 되는 거죠. 순방향 상태가 되면 P형의 양공과 N형의 자유전자는 접합면을 향해서 이동한다는 표현을 써야 됩니다. 근데 문제를 보시면
접합면으로부터 멀어진다. 자, 멀어진다는 것은 역방향이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D4는 분명히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접합면을 향해 이동한다로 바꿔줘야 됩니다. 얘는 틀렸고. 자, 그 다음에 기억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자, 이번에는 S2만 닫아보겠습니다. S2를 닫으면 전류가 여기를 닫은 거죠. 전류는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들어가는 방향. 자,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자, 이쪽은 열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시하면 되겠고, 나머지 다이오드 회로만 보자면 일단은 D4 쪽으로는 이렇게 흐를 수가 없는 거죠. NP라서 D4는 흐를 수가 없습니다. 네, D3 쪽으로 가면 PN 맞죠? 이렇게 전류가 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3번하고 5번은 켜지게 되는 거고 4번은 켜지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이 PN이기 때문에 일로도 전류가 갈 수 있는 거죠. 자, PN, PN 둘 다 전류가 흐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2번하고 1번도 켜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전류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4번을 제외한 4개의 다이오드의 빛이 방출된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디귿은 맞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기억 디귿 맞고 정답 3번입니다. 자, 12번 특수상대성 이론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림은 B의 관성계 관점에서 그려져 있습니다. 자, B의 관성계에서 PQ는 정지해 있고 우주선은 오른쪽으로 운동하는데, 자, 이 길이는 L로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질문은 A의 관성계에서 물어보는 질문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을 A 관성계 관점으로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이 우주선의 길이를 보면 L로 나타나 있지만 B가 볼 때 이 우주선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축된 길이라는 거죠. B의 관성계에서 보면. 그러나 A가 보면 이 우주선은 정지했기 때문에 고유 길이로 다시 길어지게 됩니다. 자, 밑에 그림은 A 관성계 관점입니다. 우주선의 길이는 L보다 크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PQ 거리를 보면 B가 보면 정지했기 때문에 고유 길이지만 A가 보면 이 PQ는 왼쪽으로 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A가 보면 길이축이 발생하는 거죠. PQ 길이는 L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운동 방향도 정해야 됩니다. B가 보면 A가 오른쪽으로 V로 움직인다면 A가 볼 때는 P하고 Q 그리고 B까지 포함해서 왼쪽으로 V로 운동하게 되는 거죠. 이게 A 관성계에서 바라본 관점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B 관성계. 자, 두 개를 이렇게 구별해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A의 관성계에서 P가 우주선의 앞에서 뒤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P는 여기가 되겠죠? 자, P가 우주선의 앞에서 뒤까지 여기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을 라지 T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라지 T를 그럼 표시해 보면, 자, 거리는 L 플러스 알파고 이 P가 움직이는 속력은 V가 되기 때문에 이 라지 T는 L 플러스 알파라는 거리를 V의 속력으로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보고 질문을 보겠습니다. 자, 기억 A의 관성계에서 P하고 Q 사이 거리는 L보다 작다. 맞는 거죠? 이거는 고유 길이, A가 보면 수축된 길이로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정답이고, 자, 두 번째, P가 우주선의 뒤를 지나는 게 먼저냐 아니면 Q가 앞을 지나는 게 먼저냐, 즉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만나는 게 먼저냐 아니면 오른쪽 길이 만나는 게 먼저냐를 물어보고 있는데, 자, A가 보면 우주선은 정지해 있고 P하고 Q가 이동하게 됩니다. 오른쪽이 먼저 만나게 되는 거죠. 왼쪽은 나중에 만나게 됩니다. 즉 P가 뒤를 만나는 것보다 Q가 앞을 만나는 게 먼저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유는 정답이죠. 자, 디귿 보겠습니다. B의 관성계에서 우주선의 앞, 이 부분이죠. 자, 우주선의 앞이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 스몰 t라고 정해 볼게요. 자, 스몰 t하고 라지 t를 비교하는 건데, 스몰 t를 우리가 구해보면 L이라는 거리를 V로 이동하기 때문에 L 나누기 V가 됩니다. 자, 그래서 B의 관성계에서 PQ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라지 t보다 더 작다가 맞는 거죠. 디귿은 더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문제에서는 B 관성계 관점에서 그림이 그려져 있다 하더라도 A 관성계 관점에서 그림을 그리고 운동 방향을 해석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대부분의 상대성 이론 문제는 풀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방식 잘 알아두시고, 자, 기억 니은만 맞기 때문에 정답 3번입니다. 자, 13번 물질파 문제 보겠습니다. 입자 A, B, C 3개가 나와 있고 일단은 질량이 서로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운동 상태도 서로 다르고 그때 물질파 파장의 관계가 나와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은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물질파 파장 공식을 적어놓고 고민하시면 됩니다. 자, 물질파 파장은 mv,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가 되겠고, 만약에 운동에너지라는 변수가 나왔다면 이런 식으로도 전개할 수가 있겠죠. 루트 2m, 운동에너지분의 플랑크 상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운동에너지라는 것은 어차피 속력을 구하면 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 식을 사용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속력부터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앞의 식을 사용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식을 Y축에 맞춰서 변형을 해줘야 됩니다. 자, Y축이 물질파 파장의 역수이기 때문에 역수로 바꿔보면 H분의 V 그리고 X축 변수인 질량을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에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가 되느냐? 이거는 Y축이고 Y축 변수고 얘는 X축 변수가 되는 거고 이게 바로 기울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Y는 KX 형태의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원점으로부터의 기울기를 구하면 B하고 C는 기울기가 같고 A는 BC보다 기울기가 4배가 되는 거죠. 기울기가 같는 의미는 결국에 H분의 V, 즉 속력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즉 B하고 C는 원점으로부터의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속력이 같은 거고 A는 기울기가 4배이기 때문에 속력도 4배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속력을 구하면 운동량이나 운동에너지나 한꺼번에 다 구한 거기 때문에 굳이 이걸 구할 필요 없이 속력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호를 보겠습니다.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그랬는데 운동량 4mv0, 여기도 4mv0 똑같은 거죠. 자, 운동량이 같았기 때문에 물질과 파장의 역수도 똑같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억은 틀린 거고 두 번째, 속력은 B하고 C가 같다. 맞죠?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속력이 같다라고 해주면 되겠고 자, 마지막 운동에너지 보겠습니다. 운동에너지는 A가 C보다 크다 그랬는데 일단 A하고 C는 질량이 1대2가 되고 속력의 제곱은 16대 1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A의 운동에너지는 C의 운동에너지의 8배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디귿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니은 디귿 맞고 정답 5번입니다. 자, 14번 연력학 문제 보겠습니다. 자, 순환 과정이 그래프로 표현되어 있는데 PB 그래프가 아니라 PT 그래프라는 거 조심하시고 그래서 문제에서는 A의 부피를 V0로 제시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피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구해 나가야 되겠죠. 자, 일단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온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A하고 B를 비교하자면 온도가 2배가 됩니다. PB 값이 2배가 되는데 압력이 이미 2배가 됐기 때문에 B의 부피는 V0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B하고 C를 비교하자면 온도가 2대3이기 때문에 PB 값이 2대3이 나와야 됩니다. P와 V의 곱이. 자, 근데 압력이 서로 2P0로 같기 때문에 부피가 2대3이 돼야 되고 그래서 C의 부피는 1.5V0가 되는 거죠. 자, 또는 기울기를 통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부피라는 것은 압력분의 온도이기 때문에 압력이 Y값, 온도가 X값이죠. 자, 그래서 원점으로부터의 기울기 역수가 됩니다. 즉, 기울기가 같으면 비울기에 반비례해서 부피가 나타난다라고 표현해도 되겠고 기울기가 같으면 부피가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C하고 D는 부피가 같아야 됩니다. D는 부피가 1.5V0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A, B, C, D의 부피를 구했는데 왜 부피를 구해야 되느냐? A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을 V0로 표현을 한 거죠. A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2분의 3 P0 V0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거 해야 되는 거는 효율을 구해야 되는 거죠. 자, 효율을 구하려면 우리는 셋 중에 2개만 구하면 됩니다. 한 번의 순환 과정 동안 흡수한 전체 열량, 방출한 전체 열량 또는 기체가 한 일, 이 셋 중에 2개만 구하면 효율을 바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제시한 AB를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AB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와 기체가 한 일을 표현해보면 AB 과정에서는 온도가 T0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부피가 V0 일정하기 때문에 W는 0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흡수한 열량이 2분의 3 P0 V0를 했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가 2분의 3 P0 V0가 되는 거죠. 자, P0 V0는 생략하고 쓰겠습니다. 자, 이게 AB 과정이 되겠고 그래서 열을 흡수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BC 과정 보겠습니다. BC 과정에서는 온도가 T0만큼 증가하는데 AB에서 온도 증가한 거랑 BC에서 온도 증가한 거는 똑같은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AB와 똑같은 2분의 3 P0 V0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체가 한 일은 압력이 2P0로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0.5 V0가 늘어납니다. 그럼 기체가 한 일은 2P0 곱하기 0.5 V0가 되는 거죠. 즉 P0 V0, 즉 1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게 BC 과정에서 열을 흡수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AB 과정과 CD 과정은 반대 과정입니다. AB 과정은 온도만 증가하고 CD 과정은 온도만 감소하는 거죠. CD 과정은 열을 방출하는 거고 자, D에서 A는 온도도 감소하고 부피도 감소하기 때문에 DA도 열을 방출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A부터 C까지만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흡수한 전체 열량은 2합 4하고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흡수한 연량을 4라고 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제 방출한 연량 이 두 개를 구할 거냐 아니면 W만 구할 거냐 여러분이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CD 과정에서는 W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CD 과정을 굳이 분석할 필요 없이 DA 과정에서 기체가 얼만큼 E를 받았는가 이것만 여러분이 구해주면 됩니다. 자, DA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 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린 W만 구할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W를 구해줘야 되는데 DA 과정은 압력이 P0로 일정하고 부피가 0.5 V0가 감소하기 때문에 기체가 받은 일은 0.5 P0 V0가 됩니다. 즉 여기는 마이너스 0.5가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어차피 CD 과정은 W가 없고 전체 W를 구하면 기체가 한 일은 0.5다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필요한 변수만 구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효율은 4분의 0.5, 그래서 8분의 1이다 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표를 다 채울 필요 없이 여러분이 필요한 것만 구하자라는 게 결론이 되겠고, 그 효율은 8분의 1이다 라는 것을 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5번 전자기유도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균일한 자기장 영역 1, 2, 3이 제시가 되어 있고 금속고리가 등속도로 통과하는 그림입니다. 자, 이런 그림을 볼 때마다 우리는 각 위치마다 자속이 어떻게 되는지만 나타내면 되는 거죠. 먼저 첫 번째 조건을 보시면 D를 지날 때입니다. 자, D를 지날 때는 실제로는 0에서 2D까지 가는 동안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이때 전류는 마이너스 Y 방향. 자, P점에서 마이너스 Y 방향이라 하면 시계 방향을 의미합니다. 즉 1번 자속이 증가할 때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다라는 것은 점이 증가한다. 즉 1번은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을 우리가 자속 플러스 1로 정의할 겁니다. 자, 자속을 나타낼 때는 같은 면적 기준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과 3번을 보면 자기장의 세기는 같다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자기장 세기가 같다라면 자속도 같겠죠? 여기가 X면 여기도 X가 됩니다. 그런데 OD를 지날 때, 즉 2번에서 3번으로 넘어올 때 전류가 흐른다로 되어 있는 거죠. 전류가 흐르려면 두 개는 자속 변화가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됩니다. 자, 플러스가 여기가 실제로 나오는 방향인지 들어가는 방향인지는 X의 실제 값이 이야기를 해줄 거고 방향이 반대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류라는 건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P점이 여기 있을 때 자속을 먼저 구해보면 0이 되고 들어오기 전이니까 여기 있으면 자속은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위치하기 때문에 자속은 플러스 X, 여기 있으면 이런 식으로 고리가 위치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류라는 것은 등속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속 변화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자속 변화가 플러스 2가 나오고 여기는 X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2X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플러스 2라는 게 결국에 이 전류를 의미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가 이 전류를 의미하는데 두 개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됩니다. 즉 이 값이 이 플러스 2하고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된다. 그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1이다. 플러스 1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자속도 플러스 1, 여기는 마이너스 1. 그래서 1번, 2번, 3번을 비교하면 세기는 모두 같지만 3번만 방향이 반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자기장 해석이 끝났고, 자, 그럼 가운데 전류도 구해보겠습니다. 가운데 전류 X는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전류와는 방향이 반대고 세기는 절반이다 라는 것을 표시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 전류와는 방향이 반대고 전류의 크기는 절반이다. 자, 이렇게 하면 다 끝난 거죠. 자, 자속 관점에서 문제를 우리가 접근해서 다 정리가 됐고 기억을 보시면 자기장의 세기는 1번과 2번이 같다. 맞죠? 자속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장도 같습니다. 두 번째 기억은 2분의 1 I0 정답이고 세 번째 니은은 플러스 Y 정답이 되는 거죠. 둘은 크기가 2대1 방향은 반대라는 게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전자기도 문제 풀 때 자속 해석 이 관점에서 문제를 보면 항상 어렵게 내더라도 항상 꾸준하게 같은 방법으로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기억님 디귿 모두 맞고 정답 5번입니다. 자, 16번 간선 문제 보겠습니다. 자, 두 파원 S1, S2에서 물결파를 발생시키고 있고 PQR은 관찰 지점이 되겠죠. 자, 일단 오른쪽 그래프는 PQR 중에 한 점에서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걸 구하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0초일 때 상황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0초일 때 높이가 일단은 0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R점은 골과 골이 만났기 때문에 0이 될 수가 없고 P점은 상쇄 간섭이라 0이 될 수 있죠.
그런데 P점은 상세 간섭이기 때문에 현재 높이가 0이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높이가 0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P점도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Q에서의 변이를 나타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Q점은 현재 높이가 골과 이쪽에서는 파동 관점에서 보자면 골과 마루의 중간 지점이기 때문에 높이가 0이 되고, 이쪽에서 진행하는 파동 관점에서 봐도 골과 마루의 중간 지점이기 때문에 현재 높이는 0과 0이 더해서 0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 골과 골이 동시에 Q점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골과 골이 중첩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마루가 도착하고 마루가 도착하기 때문에 마루가 중첩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는 Q에서의 변이를 나타냈다. 디귿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그래프는 주기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시간 그래프이기 때문에 한 번 진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2초다. 주기가 2초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왼쪽 그래프는 이 간격이 나와 있죠. 파장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파장은 마루에서 마루까지 간격이기 때문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그래서 4m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주기와 파장을 이용해서 속력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속력은 T분의 람다, 그래서 2m/s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도 정답이 됩니다. 자, 니은을 보겠습니다. 1초일 때, 현재 그림은 0초일 때인데 1초가 지났을 때 P점과 R점에서의 높이를 비교하는 거죠. 자, 1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1초라는 게 주기로 환산하면 얼마인가? 자, 이거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기가 2초이기 때문에 1초라는 것은 2분의 1주기, 즉 반주기가 지났을 때 높이를 물어보는 거죠. 자, 지금은 P점은 상세 간섭이기 때문에 반주기가 지나도 높이는 0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R점은 현재는 골과 골이 만났지만 반주기가 지나면 마루가 중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2a까지 변이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높이는 마루가 만난 R점이 상세 지점인 P점보다 더 높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니은은 반대로 얘기해서 틀린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기억 디귿만 맞고 정답 3번입니다. 자, 17번 일과에너지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질량이 M인 물체를 이용해서 용수철을 D0만큼 압축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이때 탄성 에너지를 E0로 정의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손을 놓게 되면 분리 직후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E0가 될 거고, 물체가 마찰면을 올라가면서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P점까지 와서 처음으로 정지한 거죠. 자, P점은 높이가 4h니까 포텐셜 에너지 4mgh가 되겠죠. 자, mgh를 우리는 단순하게 P로 표현하면 4mgh, 4P의 역학적 에너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즉, 4P라는 역학적 에너지는 E0에서 여기서 손실되는 에너지 W만큼을 뺀 나머지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겠죠. 자, 다시 4P에서 출발한 물체는 마찰관을 내려가서 D1만큼 다시 압축하게 됩니다. 자, D1만큼 압축됐을 때 탄성 에너지를 E1으로 일단은 우리가 부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풀리고 W를 지나서 다시 마찰관을 지나서 Q점까지 와서 정지한다. 그럼 여기가 3P가 되겠죠. 포텐셜 에너지가 3mgh가 됩니다. 자, 우리는 E0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단순해집니다. 4P로 출발했는데 W 잃어버렸더니 3P가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4P에서 3P까지 오는 동안 잃어버린 역학적 에너지는 P가 되겠고, 이게 내려갈 때 W 잃어버리고 올라올 때 W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EW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찰면을 한 번 지나갈 때마다 잃어버린 에너지는 0.5 mgh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는 마찰관을 내려가는 동안 등속 운동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찰관 내려갈 때 에너지를 생각해보면 운동 에너지는 변화가 없지만 포텐셜 에너지가 이만큼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잃어버린 역학적 에너지는 이 두 점 사이의 포텐셜 에너지 차이와 같습니다. 그게 0.5 mgh가 되기 때문에 여기 높이는 0.5h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기억, R점의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분의 3h다라고 고쳐줘야 되겠죠. 기억은 잘못됐습니다. 두 번째, 용수철 상수를 물어보고 있죠. 자, 처음에 E0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출발했는데 다시 시작하면 W를 잃어버렸죠. 그랬더니 4P가 남았습니다. 0.5P를 잃어버리고 남은 에너지가 4P라는 거는 처음 시작할 때 4.5P로 출발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식으로 바꿔보면 처음 탄성 에너지 2분의 1 K D0의 제곱은 4.5 2분의 9
mgh와 같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용출상수가 나오게 되겠죠? 용출상수 K는 D0의 제곱분의 9mgh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니은은 정답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D1은 D0의 몇 배인가를 물어보고 있죠? 자, 그렇다면 탄성에너지 E1이라는 것은 4P에서 출발해서 0.5P를 잃어버린 남은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E1은 4P에서 0.5P 잃어버린 3.5P가 됩니다. 자, 그래서 3.5P로 출발하면 0.5P 잃어버려서 3P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에너지는 9대 7이 됩니다. 자, 탄성 에너지가 9대 7이라는 것은 압축된 길이가 3대 루트 7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D0, 이게 D1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D1은 그래서 D0의 3분의 루트 7배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니은 디귿 맞고 정답 5번입니다. 자, 18번 전류에 의한 자기장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직선도선 ABC가 고정되어 있는 모습이 나와 있고 A와 B에 흐르는 전류 I0로 제시가 되어 있고 발문에 보시면 C에 흐르는 전류는 I0보다 더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는 마이너스 2D에서 플러스 2D까지 X축 선상이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선상에서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이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는 플러스가 나오는 방향이다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는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자, 이걸 먼저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마이너스 2D의 바로 오른쪽, 바로 여기가 됩니다. 이 점이죠. 이 점에서 자기장 방향은 나오는 방향이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점에서는 A, B, C 중에 B가 만든 자기장이 압도적으로 강할 겁니다.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자, 그래서 B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여기에서 나오는 방향이다라는 뜻이 되겠고, 그렇다면 B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겠죠. 그래야 나오는 방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B의 전류 방향을 이걸 통해서 구했고, 두 번째, 마이너스 2D의, 플러스 2D의 바로 왼쪽입니다. 그림상에서는 여기가 되겠죠? 자, 이 점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매우 강한 자기장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A로부터의 거리도 매우 가깝고 C로부터의 거리도 매우 가까운 거죠. 그런데 A하고 C를 보면 C의 전류가 더 큽니다. 그래서 C가 만든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C는 이곳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C에 흐르는 전류 방향도 이쪽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B하고 C의 전류 방향을 구하는 데 사용이 됐고, 나머지 두 점이 더 있죠? 자, 이 두 지점입니다. 그 중에 자기장이 0이라는 조건을 먼저 찾아보면 D점, 여기가 됩니다. 자, 이 점에서 자기장이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B가 만드는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이 되겠고 C가 만든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이 됩니다. B로부터는 전류도 작은데 거리도 멀고 C는 전류가 큰데 거리도 가깝습니다. B하고 C의 자기장을 비교하면 C가 만드는 들어가는 방향이 더 강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A가 이곳에 만드는 자기장은 반드시 나오는 방향이 돼야 됩니다. 나오는 방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전체가 0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A는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야 된다는 것까지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0이다라는 조건으로부터 A에 흐르는 전류 방향까지 구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대각선 방향이죠. 자, 이 방향, 이 I0가 이 한 칸 떨어진 곳에 만드는 자기장을 A라고 정의하고 나머지 자기장들을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B0라는 자기장을 먼저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식으로 나타내 보면 X가 0인 지점, 그 다음에 X가 D인 지점, 그리고 문제에서는 X가 3D인 지점을 물어본 거죠. 자, 이 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장을 구해주면 됩니다. A, B, C 세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이 되겠죠. 자, 일단 기준은 A가 만든 자기장입니다. A가 D점에 만드는 자기장을 우리가 플러스 A, 나오는 방향 플러스 A라고 정의를 하고, 그렇다면 B가 이 점에 만드는 자기장은 거리가 3배가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방향 3분의 A가 됩니다. 자, C가 만든 자기장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세 개를 더했을 때 전체가 0이 된다라는 게 이 점의 자기장이 되는 거죠. 그럼 C가 만든 자기장은 마이너스 3분의 4A가 돼야 됩니다. 즉 A와 C는 거리가 같은데 자기장이 3분의 4배 더 커야 되기 때문에 C에 흐르는 전류가 A에 흐르는 전류의 3분의 4배, 즉 3분의 4 I0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D점에서 0이 된다는 것은 해석이 끝났고 0인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X가 0인 지점을 보면 A로부터는 거리가 2칸 떨어져 있죠. 나오는 방향 거리 2칸이기 때문에 플러스 2분의 A.
B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는 2칸,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은 나오는 방향, 2분의 A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로부터는 거리가 2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4면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를 더하면 3분의 1A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문제에서는 B0로 정의한 거죠. B0로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3D 지점을 물어봤기 때문에 3D 지점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A가 만든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이 됩니다. 마이너스 A. 자, B가 만든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이긴 하지만 거리가 5칸 떨어져 있는 거죠. 플러스 5분의 A가 됩니다. 자, 그리고 C로부터는 나오는 방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분의 4A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X는 3D 지점에서의 자기장을 구해보면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3분의 A, 그 다음에 5분의 A니까 더하면 15분의 8 A가 됩니다. 나오는 방향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B0로만 바꾸면 됩니다. A는 3B0이기 때문에 3B0를 대입하면 나오는 방향 5분의 8B0다 라는 최종 결과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단순하게 우리는 대각선 방향으로 거리를 정의해서 이런 식으로 비율만 맞춰주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좌표 축을 여러분이 혼란스럽지 않게 잘 정리만 해주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X는 3D 지점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5분의 8B0,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9번 일과 에너지 문제 보겠습니다. 자, 최종 질문은 C의 질량 라지 M이 스몰 m의 몇 배인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조건을 보시면 처음에는 A, B, C가 함께 움직이다가 B하고 C를 연결한 C를 끊는 거죠. 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여러 번 풀었던 문제입니다. 중간에 C를 끊게 되면 양쪽의 R자인 변화가 같습니다. 자, R자인 변화가 같다는 것은 양쪽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 변화량의 크기가 서로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은 가속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구하는 데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조건에 의하면 실이 끊어진 직후부터 B가 멈출 때까지 B가 이동한 거리와 C가 이동한 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 거리를 이용해서 여러분은 가속도까지 구해내야 된다는 거죠. 자, 실이 끊어지고 나서 B가 속도가 0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평균 속력이 3대 10이라는 조건을 써야 되겠죠.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3대 10이면 평균 속력도 3대 10이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시작할 때 실이 끊어질 때 속력을 3V로 놓게 되면 여기도 3V죠. 여기 합이 3V면 여기 합은 10V가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7V라는 것을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가속도도 나오게 되는 거죠. 자, A하고 B는 속력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속도가 3V가 변해서 가속도가 3A라고 한다면 여기는 속도가 빨라진 거죠.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은 이쪽이 되겠고 3V 변하는 동안 4V 변하기 때문에 가속도는 3대 4가 됩니다. 자, 실이 끊어진 후에 A, B의 가속도와 C의 가속도를 구한 거죠. 자, 문제의 마지막 조건에 보시면 함께 움직일 때 속력이 증가한다 했기 때문에 가속도의 방향은 이쪽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가속도의 크기는 C의 가속도 크기는 실이 끊어지기 전이 끊어진 후에 8분의 1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8분의 1 취하면 0.5A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이 끊어지기 전 가속도와 끊어진 후의 가속도를 다 구한 거죠. 그럼 A, B 입장에서 보면 A와 B는 질량이 5m인데 가속도가 얼마가 변했냐면 반대 방향으로 변한 거죠. 3.5A가 변한 겁니다. 자,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질량이 라지M인데 가속도가 0.5에서 4로 M 곱하기 3.5A가 변한 거죠. 자, 그래서 가속도의 변화량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의 질량은 같아야 됩니다. C의 질량은 5M이다 라는 것을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라지 M은 5M, 정답 1번입니다. 자, 20번 전기력 문제 보겠습니다. 전기력 그래프 해석 문제가 되겠죠. 자, 첫 번째 그림은 ABC를 고정하고 두 번째는 ADC를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양전압 P를 마이너스 ED에서 플러스 ED,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이 사이에서 움직이면서 P가 받는 전기력을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자, 문제에서는 플러스 X 방향을 양으로 표시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쪽은 플러스 X 방향,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X 방향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BCD의 전화량 크기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B의 전화량을 Q라고 한다면 C의 전화량도 Q고 D의 전화량도 Q라는 거죠. 물론 이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우리가 그래프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자, 이런 전기력 그래프 분석을 할 때는 무한대로 가는 이런 그래프의 의미를 먼저 해석하는 거죠. 자, 일단 그래프 가를 보시면 무한대로 간다는 거 뭐냐면 P가 B에 가까이 오면 이쯤이겠죠. P가 B에 가까이 올수록 오른쪽 방향으로 매우 큰 힘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이쪽으로 가까이 왔을 때는 B가 작용하는 전기력이 매우 커지게 되는데 그게 플러스 방향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B는 P를 밀어내는 양전하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C도 분석을 해보면 C에 가까이 와도 플러스 방향으로 강한 힘을 받게 됩니다. 자, 이쯤이 되겠죠? 양전하 P가 C에 가까이 오게 되면 플러스 방향으로 매우 큰 힘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C는 P를 끌어당기는 상태가 되겠고 C는 음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C는 구했고 마지막 D도 보겠습니다. 그림 나가 되겠죠? 이 점선 그래프를 보면 양전하 P가 D 전하에 가까이 오게 되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큰 힘을 받게 됩니다. P가 이곳에 오게 되면 왼쪽 방향으로 큰 힘을 받기 때문에 D는 음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B, C, D의 전하 종류를 구했고, 자, A는 나중에 고민하시고 일단은 이 사이에서 B하고 C 그리고 D하고 C가 작용하는 전기력만 나타내자면 전하량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대칭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B도 오른쪽으로 C도 오른쪽으로 힘을 주기 때문에 B하고 C가 작용하는 전기력만 그리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 자, 대칭 형태로 나오게 될 거고 여기서는 D가 왼쪽으로 C가 오른쪽으로 힘을 주기 때문에 D하고 C하고 D가 주는 전기력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BC가 주는 전기력 그래프, 이게 DC가 주는 전기력 그래프 모양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A가 주는 전기력만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 결과 이 F0의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는 C하고 D가 작용하는 전기력이 상쇄가 됐는데 A가 작용하는 전기력을 더했더니 오른쪽으로 F0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 점이 되겠죠? 자, 여기 0의 위치에 P가 있을 때 A가 작용하는 전기력, 여기입니다. 자, A가 작용하는 전기력은 똑같겠죠? 이게 바로 F0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C하고 D는 0인데 실제로 P가 받는 전기력은 오른쪽으로 F0이기 때문에 A가 작용하는 전기력이 오른쪽 방향 F0다. 그럼 여기도 같은 방향 F0가 나와야 되겠죠. 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EF0의 의미를 해석하면 B하고 C는 이곳에서 같은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동일한 힘을 작용하고 있는데 A, B, C를 모두 합하면 오른쪽으로 EF0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A가 F0고 B하고 C가 작용하는 전기력도 각각 0.5 F0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B하고 C는 F0를 작용하고 A가 F0를 추가해서 EF0가 나왔다라고 해주면 되겠고 여기도 적용을 하면 D하고 C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거리도 같고 전하량의 크기도 같기 때문에 힘의 크기는 전부 다 0.5 F0가 되는 거죠. 0.5 F0, 0.5 F0. C는 오른쪽 방향으로 0.5 F0고 D는 왼쪽 방향으로 0.5 F0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X는 0인 지점에서 A, B, C, D가 작용하는 전기력을 모두 분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변화량을 이용해서 4F0와 0을 사용해도 되지만 간단하게 F0와 EF0만으로도 충분히 정보를 다 뽑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기억을 먼저 보겠습니다. 전하량의 크기는 A가 C보다 크다 그랬는데 자, 가까운 곳에서 C가 작용하는 전기력보다 먼 곳에 있는 A가 작용하는 전기력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A의 전하량이 C의 전하량보다 더 큰 거죠. 기억은 정답이고 자, 가에서 P가 0에 있을 때 A가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 이게 F0죠. F0는 B가 P에 작용하는 전기력 크기 0.5 F0의 2배이다 라는 말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D급 보겠습니다. P가 나에서 P가 마이너스 D에 있을 때, 자, 여기가 되겠죠? P가 이곳에 있을 때 D가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얼마인가? 자, P가 이곳에 있을 때, 즉 D로부터 ED만큼 떨어져 있을 때 작용하는 힘이 0.5F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있게 되면 거리가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힘은 4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EF0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D귿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억니은 D귿 모두 맞고 정답 5번입니다.